아이가 없던 할머니가 늙음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당보를 열어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아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 집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웃 부잣집 셋째 딸마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오셨네. 그 처녀는 대체 무엇을 본 것이었을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산자락 아래 기와집과 초가집이 어우러진 제법 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맨 끝, 대숲을 등지고 앉은 낡은 초가에 늙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자식 하나 없이 평생을 혼자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고 남의 논에 김을 매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왔지요. 밤이 되면 할머니는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시를 감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식 하나만 있었어도, 이 늙은이 말동무라도 되어줄 자식 하나만 있었어도. 그 말은 서러움이라기보다 오래 묵어 담담해진 바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의 몸에 태기가 생긴 것입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물가에서도 장터에서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뿐이었지요. 저 나이에 아이를 벤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하늘이 불쌍히 여기신 게지. 저 할머니가 평생을 얼마나 착하게 살았나. 할머니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배를 쓸어보고 또 쓸어보고 밤마다 그 자리에 손을 얹고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무엇이든 좋다. 무엇이든 내 자식이면 그만이다. 그리고 여름이 다 지나갈 무렵 할머니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을 안악 서너시 산파 노릇을 하러 와 있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나온 순간 방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누군가 짧은 비명을 질렀고 안악들은 하나둘 뒷걸음질로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보 안에 있던 것은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굵고 매끈한 몸을 둥글게 사린 구렁이 한 마리였습니다. 소문은 하루도 못 되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구렁이를 낳았다더라. 어이구 무서워라. 그 집 근처엔 얼씬도 말아야지. 사람들은 그 초가 앞을 지날 때면 걸음을 빨리 했고 아이들은 대숲 쪽을 손가락질하며 도망치듯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구렁이를 강보에 곱게 싸서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미음을 쑤어 입에 넣어주고 밤이면 이불을 끌어다 덮어주었지요. 어미 눈에는 다 자식이지. 남들이 뭐라 하든 너는 내 아들이다. 신기하게도 그 구렁이는 여느 뱀과 달랐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가 아프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비늘이 이상했습니다. 등잔불 아래 보면 은은한 빛이 도는 것이 마치 잘 짜인 비단결 같았지요. 구렁이는 낮이면 마당의 감나무 아래 몸을 사리고 벼틀 쬐었고 저녁이면 할머니가 밥 짓는 부엌 문턱에 턱을 괴고 누웠습니다. 할머니가 삭바느질을 하러 이웃 마을에 다녀오는 날이면 구렁이는 살인문 앞에 나와 하루 종일 그 길을 바라보았지요. 애야, 오늘은 품삯을 조금 더 받았다. 내 좋아하는 미음의 꿀을 타주마. 말 못하는 자식이었지만 할머니는 늘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구렁이는 꼬리 끝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할머니는 아랫목에 구렁이를 눕히고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자기 몫의 이불은 접어두고 혹껏 하나만 덮고 자면서도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 근처에는 쥐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고 곳간의 곡식은 축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그 집 감나무만은
해마다 가지가 휘도록 감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구렁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말을 하는구나. 어머니, 저도 이제 나이가 찼습니다. 장가를 들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애야. 어느 집에서 딸을 주겠느냐. 사람들이 너를 보면 무서워 달아나는데 저 건너 부잣집의 딸이 새짓다 들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저와 혼인할 뜻이 있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할머니는 한사코 말렸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구렁이가 며칠을 두고 조르자 결국 할머니는 옷고름을 여미고 길을 나섰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 할머니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나. 문을 두드릴 손이 자꾸만 내려왔습니다. 그때 안에서 문이 열리고 이 집 딸들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첫째 딸이 할머니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아니야. 구렁이 낳았다는. 둘째 딸은 코를 쥐고 돌아섰습니다. 징그러워라. 저리 가세요. 어서요.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려 그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늦게 마당으로 나온 셋째 딸이 조용히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셋째 딸은 언니들처럼 소리치지도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먼 길 오셨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는 차마 말을 못하고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그리고 더듬더듬 아들이 장가를 들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들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뱀한테 시집을 오라고요? 미쳤나 봐, 정말. 하지만 셋째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오셨네요. 뭐라고? 언니들이 되물었지만 셋째 딸은 대답 대신 할머니를 향해 곱게 절을 올렸습니다. 언니들이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뱀이야, 뱀. 셋째 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들은 그 어른의 겉을 보았지요. 저는 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이불을 덮어주고 미음을 쑤어주는 어머니를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아는 이일 것입니다. 어머니, 저를 그 댁에 보내주세요. 본래 날 마을은 온통 구경꾼이었습니다. 담장 위로 목을 빼고 나뭇가지에 올라앉아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처녀가 정말 미쳤지. 부잣집 막내딸이 뱀한테 시집을 가다니 별일이 다 있네. 부잣집 아버지는 처음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딸의 뜻이 어찌나 굳은지 사흘을 두고 설득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무섭다 하는 것과 제가 본 것은 다릅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보았단 말이냐. 셋째 딸은 웃기만 했습니다. 혼례 준비는 할머니 혼자 감당하기에 벅찼습니다. 평생 모은 삭슬 다 털어 무명한 피를 끊고 이웃에게 절구를 빌려 떡살을 찧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밤을 새워 신랑의 옷을 지었지요. 혼례 전날 밤 할머니는 아들 곁에 앉아 오래도록 그 비늘을 쓸어 주었습니다. 애야, 저 처녀가 내 참모습을 알아본 게로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구렁이는 대답 대신 할머니의 손등에 제 머리를 가만히 대었습니다. 혼례상이 차려지고 신랑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붉은 볼을 씌운 다마 위에 굵은 구렁이가 몸을 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그런데 신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족두리를 쓴 채 단정히 서서
신랑을 향해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구렁이도 몸을 세워 사람이 절을 하듯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다 돌아가고 신방에는 촛불 2자루만 남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짓궂은 이들이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방 앞에만 서면 다리가 굳어 물러났다고 합니다. 방 안에는 신부와 아랫목에 몸을 사린 구렁이뿐이었습니다. 촛불이 한 치쯤 타 내려갈 동안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신부는 무릎을 모으고 앉아 아랫목의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았느냐고 훗날 누가 물었을 때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두렵기야 했지요. 다만 그보다 궁금한 것이 더 컸습니다. 한참 만에 구렁이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부인, 부엌에 가서 물 3동이만 떠다 주시오. 밀가루 1동이, 간장 1동이, 그리고 맑은 물 1동이요. 신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시키는 대로 3동이를 떠다 놓았습니다. 구렁이는 밀가루 동이에 몸을 담갔다가 간장 동이에 몸을 담갔다가 마지막으로 맑은 물 동이에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속에서 구렁이의 몸이 스르르 풀리며 길고 매끄러운 허물이 벗겨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눈매가 서글서글한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게 잘생긴 선비였습니다. 촛불 아래 선 그는 놀라 굳어있는 신부를 향해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왜 구렁덩덩 신선비인지 이제 아시겠소. 그날 밤 신선비는 벗어놓은 허물을 곱게 접어 신부에게 건넸습니다. 부인, 이것은 내 껍데기가 아니라 내 목숨이오. 신부가 2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허물은 종이장처럼 가볍고 은빛으로 아른거렸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태우거나 남의 손에 넘어가면 나는 그대 곁에 있을 수 없소.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돼요.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그대만 아는 곳에 두시오. 그리고 누가 물어도 그런 것은 없다 하시오. 신부는 그날부터 허물을 명주천에 겹겹이 싸서 품속에 지녔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밥을 지을 때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지요. 2 사람의 살림은 더없이 화목했습니다. 신선비는 낮이면 서책을 읽고 밤이면 아내와 함께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시아버지 되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며느리를 얻었을꼬. 낡았던 초가는 어느새 훤해졌습니다. 마당엔 꽃이 심어지고 장독대엔 항아리가 늘었습니다. 그토록 무섭다며 피해 다니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이 집 앞을 지날 때 인사를 건넸습니다. 2 사람의 사계절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봄이면 아내는 마당 한쪽에 씨를 뿌렸고 신선비는 그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아내는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좋아 호미질을 늦추곤 했지요. 여름이면 2 사람은 대숲에 평상을 내다 놓고 밤을 보냈습니다. 바람이 지날 때마다 대나무들이 서걱서걱 몸을 부비는 소리가 꼭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오? 글쎄요. 대나무들이 서로 안부를 묻는 소리 같은데요. 신선비는 그 말에 오래 웃었습니다. 가을이면 감나무의 감이 익었습니다. 2 사람은 사다리를 놓고 감을 따서 이웃집에도 한 소쿠리씩 돌렸습니다. 그토록 이 집을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 너머로 먼저 인사를 건넸지요. 겨울밤이면 화롯가에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신선비가 밤을 굽고 아내가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런 밤이면 아내는 문득 품속의 허물을 만져보았습니다. 영주천 너머로 전해지는 그 서늘하고 매끄러운 담촉이
어쩐지 남편의 숨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해 가을, 신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신선비는 아내의 손을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그것을 잘 지켜주시오. 염려 마세요. 제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신선비는 나귀에 올라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언덕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이 점이 될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본래 날 그렇게 비웃던 언니들이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언니들의 마음 속에는 다른 것이 자라 있었습니다. 두 언니는 각자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첫째의 남편은 술을 좋아해 살림을 축냈고 둘째의 남편은 성미가 급해 걸핏하면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시집 간다며 온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동생은 어떻습니까? 그림 같은 서방을 얻어 화목하게 살고 이제는 그 서방이 과거까지 보러 갔다니 부러움은 오래 묵으면 미움이 됩니다. 처음에 언니들은 그저 구경이나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뱀이 사람이 되었다는 게 사실인가? 그 허물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지만 동생의 집에 들어선 순간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마당은 정갈했고 장독대는 반질반질했고 부엌에는 곡식이 그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동생의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었지요. 저 애는 무슨 복으로. 언니들은 술상을 들고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매인 척 웃으며 말을 붙였지요. 동생아, 우리가 옛날엔 참 심했지. 미안하구나. 언니, 지난 일인데요. 그건 그렇고 소문에 들으니 신선비가 처음엔 구렁이었다면서. 그 허물이 아직 있느냐?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에이, 있을 텐데. 우리한테도 안 보여줄 참이냐? 신기해서 그러지. 언니들은 웃으며 술을 권했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언니들이 따라주는 술에 취해 깊이 잠들었습니다. 잠든 동생의 품에서 언니들은 명주 보퉁이를 찾아냈습니다. 겹겹이 싼 천을 풀자 은빛으로 아른거리는 허물이 나왔습니다. 어머나, 징그러워라. 이런 걸 품고 잤단 말이야? 언니들은 그것을 손끝으로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것을 아궁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허물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이 세상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아득해지는 향내가 방 안에 가득 차고 아궁이에서는 은빛 연기가 굴뚝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냄새에 놀라 동생이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으로 뛰어간 동생은 아궁이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한양 가는 길목의 주막에 있던 신선비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먹던 밥상을 물리고 남쪽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붓을 들었지요. 무언가를 쓰려다 말고 다시 붓을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막 주인이 방문을 열었을 때 그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보찜도 나귀도 신을 쉬는 자국도 없었습니다. 다만 방 한가운데 은빛 시로라기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과거날이 지나고 방이 붙었다는 소식이 오고 함께 떠났던 이들이 하나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신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날마다 저녁밥을 2그릇이었습니다. 한 그릇은 아랫목에 묻어두었지요. 오늘은 오시려나 내일은 오시려나. 아침이면 살인문을 열어두고 밤이면 마당에 등불을 내걸었습니다. 어두운 길에 발을 헛디디실까 봐요. 지나가는 보찜 장수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오는 길이신지
혹시 이러이러하게 생긴 선비를 보셨는지.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글쎄요. 못 봤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며 밤마다 마당에 나와 남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언니들은 그 뒤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찾아주겠니? 봄이 왔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무덤에 새 흙을 덮고 집안을 정갈하게 쓸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신 새 켤레와 마른 밥 한 자루를 챙겨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사라지던 날 밤, 은빛 연기가 흘러가던 그 방향으로 아내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멀고 아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남의 집 처마 밑이나 선앙당 마루에서 잠을 잤습니다. 마른 밥이 떨어지면 나무를 캐어 먹고 그것도 없으면 물로 배를 채웠지요. 지나는 마을마다 사람들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혹시 구렁덩덩 신선비라는 분을 보셨는지요? 돌아오는 것은 고갯집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미친 사람 보듯 하고 어떤 이는 안 됐다는 듯 밥 한 술을 내주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제를 넘던 날 아내는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산더미 같은 빨래를 앞에 두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구렁덩덩 신선비라는 분이 지나가는 것을 보셨는지요? 여인은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검은 빨래를 하얗게 빨아주고 저 흰 빨래를 까맣게 빨아주면 일러주지. 물은 살얼음이 낀 듯 차가웠습니다. 검은 것을 희게 하고 흰 것을 검게 하라니. 그런 일이 될 리가. 아내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소매를 걷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여기서 돌아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치마를 걷고 냇물에 들어섰습니다. 손이 얼도록 빨래를 방망이질하고 헹구고 또 두드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검은 빨래는 눈처럼 희어졌고 흰 빨래는 먹처럼 검어졌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손을 들어 산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저 재를 넘으면 밭이 있을 게다. 두 번째 재를 넘으니 정말로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밭에서는 한 노인이 김을 메고 있었지요. 어르신, 혹시 구렁덩덩 신선비를 보셨는지요? 이 밭을 다 매주면 일러주지. 밭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랑 하나가 신비는 되어 보였고 잡초는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지요. 어르신, 이 밭을 다 매려면 열흘은 걸리겠습니다. 그럼 열흘을 매든지. 노인은 그러고는 나무 그늘에 앉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아내는 호미를 받아들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터져도 이랑 끝까지 김을 맸습니다. 노인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고개 아래 우물이 있을 게다. 서쪽으로 이틀을 더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갈라져 걸음마다 아렸지만 아내는 오히려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남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어쩐지 몸이 먼저 아는 것 같았거든요. 세 번째 고개 아래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에는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까치는 날개를 늘어뜨린 채 힘없이 울고 있었지요. 아내는 마른 밥자루를 풀었습니다. 자기 몫으로 남은 마지막 주먹밥이었습니다. 배가 고팠구나. 이걸 먹으렴. 까치는 밥알을 부지런히 쪼아 먹더니 푸드덕 날아올라 아내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길을 안내하지요.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아는 길이 아닙니다. 까치는 아내의 어깨에 앉아 이따금 방향을 일러주었습니다. 저 바위를 왼쪽으로.
여기서는 물소리를 따라가세요. 길은 점점 사람의 자취에서 멀어졌습니다.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한낮에도 어스름했고 발밑에는 낙엽이 몇 해나 쌓여 푹푹 꺼졌습니다. 까치야, 이 길이 정말 맞느냐? 맞습니다. 다만 아주머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아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이가 나에게 제 목숨을 맡겼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가서 찾아와야지. 까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까치를 따라 아내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집신 한 켤레가 다 닳고 두 켤레가 다 닳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집신을 신을 무렵 두 사람은 안개가 자욱한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강 건너에는 지붕이 하늘에 닿을 듯한 큰 기와집이 서 있었습니다. 저 집입니다. 까치가 말했습니다. 저곳에 그분이 계십니다. 다만 이제는 예전의 그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강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물살은 새지 않았지만 물빛이 검어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지요. 아내는 잠시 서 있다가 치마를 걷고 물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물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지점부터 신기하게도 다시 얕아졌습니다. 건너편 모래밭에 올라섰을 때 아내의 어깨에 앉아있던 까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함께 가지 못합니다. 부디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마세요. 까치는 그 말을 남기고 안개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내는 강을 건너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담장이 어찌나 높은지 안이 보이지 않았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대문 옆 우물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마침 물을 기르러 나온 계집종에게 말을 붙였지요. 이 댁 주인 어른이 어떤 분이신지요? 우리 댁 서방님은 아주 먼 데서 오신 분이랍니다. 곧 이 고을 원님 댁 아씨와 혼례를 올리신대요. 아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분 성함이 신선비님이라고들 하지요.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맨 사람이 저 담장 너머에 있는데 다른 혼례를 앞두고 있다니.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아내는 계집종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물동이를 제가 대신 이어다 드리겠습니다. 그저 마당까지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물동이를 이고 마당에 들어선 아내는 마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루에는 한 사내가 등을 보이고 앉아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어깨, 그 뒷모습. 아내의 손에서 물동이가 미끄러져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틀림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는 아내를 알아보는 빛이 없었습니다. 어느 집 사람인데 남의 마당에서 물동이를 깨뜨리는가. 아내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지요. 그때 안채에서 이 집 주인, 그러니까 신선비를 거둔 대감이 나왔습니다. 대감은 마당에 선 낯선 여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저 어른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곧 혼례를 올릴 원님 댁 아씨도 소식을 듣고 달려 나왔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거짓골을 좀 봐라. 어디서 굴러온 여인네가 남의 서방을 넘보느냐. 대감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 아내라 하니 내 어찌 가리겠느냐. 사흘 뒤에 겨루기를 하여라. 이긴 쪽을 이 집 안주인으로 삼겠다. 사흘 뒤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흘 동안 원님 댁 아씨는 좋은 옷을 갈아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아내는 헛간에서 나와 우물물로 얼굴을 씻고 마당에 섰습니다. 입은 것이라고는 먼 길에 해진 무명옷 한 벌뿐이었지요. 담장 밖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을 했습니다. 저 여인이 이길 리가 있나.
상대는 원님댁 아씨인데 그래도 저 눈빛 좀 보게. 예사롭지 않구먼. 첫 번째 겨루기는 물 길어 오기였습니다. 굽 높은 남학신을 신고 물을 가득 채운 동이를 인 채 마당을 한 바퀴 도는 것이었지요.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원님댁 아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러나 곱게 자란 아씨는 몇 걸음 못 가 비틀거렸고 물은 반이나 쏟아졌습니다. 다음은 아내의 차례였습니다. 평생 살림을 해온 손, 냇가에서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해낸 손이었습니다. 아내는 등을 곧게 펴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여인 예사손이 아니곤. 하지만 아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마당 저편 마루에 앉아 이 광경을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겨서 무엇하나.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마당 한쪽에서는 원님댁 아씨가 분한 얼굴로 젖은 치마를 털고 있었습니다. 저건 종년이나 하는 짓이잖아. 내가 저런 걸 왜 해야 하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겨루기는 산에서 나무 해옥이었습니다. 아씨는 산기슭에서 마른 가지 몇 개를 주워 오다 옷자락이 찢어졌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산으로 올라가 작은 나무만 골라 한 짐을 지고 내려왔습니다. 밭을 메고 재를 넘던 그 몸이었습니다. 마지막 겨루기는 호랑이 눈썹 3개를 뽑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건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원님댁 아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며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돌아서서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은 깊고 밤은 캄캄했습니다. 부엉이가 울고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발밑에서 돌이 굴렀습니다. 아내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서울 겨를이 없었지요. 이 밤이 지나면 그 사람 곁에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영영 남남이 되느냐. 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은 산속, 아내가 바위에 앉아 있으려니 어깨 위로 까치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까치를 따라간 곳에는 커다란 굴이 있었고 그 안에서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목에는 커다란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겁을 내지 않고 다가가 두 손으로 그 가시를 뽑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마를 찢어 상처를 싸매 주었지요. 호랑이는 한참 아내를 바라보더니 스스로 눈을 감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눈썹 3개를 뽑았습니다. 아내가 호랑이 눈썹 3개를 들고 마당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3번 모두 이겼다. 이 집의 안주인은 이 사람이다. 원님댁 아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선비는 여전히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여인을 바라보듯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그 사이 동안 아내는 그 집 헛간에서 잤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아내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여자가 서방님을 넘본다고 곧 쫓겨날 거라고요. 밤이면 아내는 헛간 문틈으로 안채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불빛 아래 그이가 있는데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데 나를 잊었어도 좋다. 사람만 있으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아내는 밤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놓았습니다. 달고 달아 밑창이 다해진 집신색 결례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신선비의 눈이 집신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내는 이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집이 잡혔다 터지고 트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빨래한 손이고, 밭을 맨 손이고, 오늘 호랑이의 가시를 뽑은 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는 아주 나직이 말했습니다. 구렁덩덩 신선비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선비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눈에서 안개가 걷히듯 흐릿하던 빛이 사라지고 오래 잠들었던 사람이 깨어나듯 두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부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이요. 내가 왜 여태. 허물이 불에 타던 그 순간 신선비는 인간 세상의 모든 인연을 잊고 이 먼 곳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이름을 잊고 얼굴을 잊고 아내조차 잊은 채로요. 그 잊힘을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를 처음으로 신선비라 불러준 사람이 다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 신선비는 아내를 끌어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잊고 있는 동안 그대는 나를 찾아 걸었구려. 찾았으니 되었습니다. 미안하오. 참으로 미안하오. 미안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그저 서방님이 살아 계신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는 걸어온 길을 이야기했고 신선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나 아내의 손을 쓸어보았습니다. 트고 갈라진 그 손을요. 이튿날 두 사람은 그 큰 기와집을 나섰습니다. 대감이 며칠만 더 머물다 갈아 붙잡았지만 신선비는 웃으며 사양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까치가 앞서 날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고개를 넘고 밭을 지나고 냇가를 건널 때 그곳에서 만났던 이들이 저마다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고개인데 숨이 차지 않았고 같은 들판인데 꽃이 보였습니다. 신선비는 아내가 지쳐 보이면 등을 내밀었고 아내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이 길을 혼자서도 걸어왔는걸요. 그러니 이제는 둘이서 걸읍시다. 고향 마을에 닿았을 때는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숲을 등진 초가에는 잡초가 무성했지요. 두 사람은 마당에 불을 뽑고 시어머니의 무덤에 절을 올리고 굴뚝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저녁상에는 나물 몇 가지와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오래오래 밥을 먹었습니다. 신선비는 아내의 밥그릇에 자꾸만 반찬을 얹어주었고 아내는 그때마다 사양하다가 결국 웃고 말았지요. 밥상을 물리고 두 사람은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대숲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걱서걱 대나무들이 서로 몸을 부비는 소리가 났지요. 부인, 저 소리 기억하시오? 대나무들이 서로 안부를 묻는 소리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초가의 굴뚝에서 오랜만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에 사람이 돌아왔네. 지금도 어느 마을에서는 대숲에 바람이 지나는 소리를 들으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지나가시나 보다.